자존심을 팔았다? 국가 안보와 민생을 샀다. 예. 제가 토요일 날 아침 방송을 마치고 이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의 요청으로 그 아미고 회원들을 만나러 토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후에 다시 돌아오는 2박 3일 베트남 일정을 제가 소화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 짧은 일정이지만 그 아미고 회원들과의 만남 외에는 이 베트남인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저런 곳을 좀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곳이 그 베트남 시내에 있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 바로 거기에 그 정말 골목골목 들어가 있는 이 전통시장, 이 재래시장이 있더라고요. 시장을 제가 한 3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재래시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촬영도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정도의 촬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성범 본부장이 카메라를 직접 잡는 바람에 저희가 편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또 어제는 그 하노이 시내에 있는 그 큰 도매시장도 갔었고요. 또 좀 큰 마켓도 가고 주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시장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많더군요. 아이들이 많아요. 어딜 가나 아이들이고 저희가 식사하러 간 레스토랑, 식당 뭐 아주 작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아주 작은 가게부터 아주 큰 대형 식당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든지 애들이 많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물론 이제 우리도 60년대 70년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산하 제한을 정책적으로 했겠습니까?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게 불과 한 30년 전입니다. 베트남 뭐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느낌, 70년대 같은 느낌인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긍정적 모습들을 좀 본 거죠. 우리나라 70년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연 평균 8%에서 11% 가까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뭐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중진국으로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딱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개 7%, 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을 엄청 많이 낳고 그리고 곧 1억을 넘었습니다. 인구가. 국토는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큰데요. 인구는 우리보다 2배 정도 됩니다. 하노이가 한 900만 도시입니다. 근데 평균 베트남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국가죠.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굉장히 바지런해요. 저는 이제 벌써 10여 년 이상 아침 방송이 체질화돼서 아침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는 눈이 떠지거든요. 눈이 떠지면 그 뭐 숙소에서 혼자 이러고 멍하니 앉아 있게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이제 주섬주섬 주워 있고 나가게 되는데 새벽 5시 반 사이에 제가
나가서 둘러보면 아직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주 좁은 골목으로 이 스쿠터 다들 스쿠터를 많이 타잖아요. 예, 스쿠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5시 새벽 5시부터 가게 문이 열리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뭔가 그 상인이 하고 있어서 가 보니까 아침 팔 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쌀국수 조금하고 반미라고 하는 빵하고 뭐 거기에 늘 샌드위치 만들어 늘 하고 이렇게 장만해서 그 시간에 아침을 팔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 사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고 6시쯤 되니까 이제 관공서 같은 데서는 다 그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체조하더라고요. 에어로빅 같은 체조.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이게 70년대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 확성기 틀어놓고 저 국민체조 했단 말이에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짜 국민체조를 했습니다. 딱 그런 모습이 새벽 6시 어스름할 때 제가 본 몇 군데 그 이를테면 동사무소 같은데 또는 무슨 저 사원 같은데 마을에 있는 이런데 앞마당에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저 국민체조처럼 에어로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70년대라고 하면 그리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도 늘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된다면 지금 5,000달러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10,000달러, 20,000달러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만큼 아주 역동적입니다. 토요일도 반일 근무가 아니라 종일 근무한다 그러더군요. 주 6일 종일 근무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베트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1년에 노는 날이 10며칠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노는 날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토요일은 종일 근무하는 날이니까 일요일 한 번 있는 거예요. 일요일 한 번. 그러니까 12달이니까 일요일 한 번 쉬면은 한 50 며칠 쉬잖아요. 여기에 이제 국경일, 쉬는 빨간 날이 한 10여일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70일 정도밖에 안 논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10일인가 120일 됩니다. 1년이 54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10일 정도 노는 거네요. 여기에 대체공휴일이 최근에 또 이틀 생기고, 그리고 또 노는 날이 원래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한 120일 이상 아마 1년에 120일 정도가 휴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를 해 주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휴일 비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산을 해 주시는데 그게 맞아요. 야, 우리는 1년에 3분의 1을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이잖아요. 365일 중에 120일 정도를 우리가 놉니다. 그냥. 일 안 하고 놀아요. 3분의 1을 논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더 경제가 좋아지고 선진국으로 진짜 진입을 하고 나면 더 많이 놀게 될 수 있을지 모르죠. 세상에 뭐 사람이 일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죠. 여건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70년대는 120일이 아니라 뭐 1년에 정말 뭐 며칠 놀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일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베트남은 그런 면에서 우리 50년 전에 대한민국을 많이 닮았다. 그리고 그 유교 문화권이라 가지고 거기 곳곳에 한문으로 써 있어서 제가 베트남어는 전혀 못하지만 이게 어떤 데라고 하는 거는 앞에 한문으로 써 있어서 알겠더라고요. 유교 문화권이고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일본 지금 베트남의 젊은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가 삼성이랍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또 중국과 일본과 그 무역을 하잖아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무역 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 1위가 베트남이랍니다. 얼마 전에 그 순위가 바뀌었답니다.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중국은 한참 뒤처진대요. 1억의 인구,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2.5배, 그리고 평균 연령 33세, 엄청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한국을 제일 좋아하게 됐을까? 우리도 한때 참전다고 했는데, 베트남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이랍니다. 중국. 수천 년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경 분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중국이 제일 싫답니다. 미국과는 워낙 그 치열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됐지만 아직은 좀 대면하대요.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한테 그 한 5년간 그 2차 세계대전 전 한 40년대 초에 한 5년간 지배하면서 너무 혹독하게 통치를 하는 바람에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이런 거 해도 좀 얍삽한 사람들처럼 본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유교 문화권이라는 그 공통의 문화적 기반이 있고, 그리고 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1위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이 기업이 주는 이 아주 긍정 이미지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로도 연결이 되고, 또 역시 박항서 감독이 컸던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 그리고 K-팝.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국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여러 사람, 이제 베트남 사람들, 통역이 가이드 안내하는 그 베트남인 가이드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무작위로 물어보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던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그 베트남 사람들 진짜 자존심 세죠. 진짜 자존심 셉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 프레카드를 보니까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잠깐 띄워보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 곳곳에다가 내다근 프레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국민의 자존심을 팔면 어쩌나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국에 이런 프레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맥이 탁 풀렸는데, 정말 전 세계가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정말 죽을 둥살둥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이러냐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좀 이제 걸르지 않고 그냥 막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 버리고 팔아버린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중국에 정상회담하러 가갖고 내내 혼밥만 먹었던 자, 예? 내내 혼밥만 먹고 수행 기자들 두들겨 맞았을 때 항의 한번 못했던 자, 평양에 오라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남측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부 떨었던 자, 이런 자, 이 문재인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짓밟아버렸던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자들이 지금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백보양보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자존심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존심을 팔아서 산 것이 뭘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던져가면서까지 살려고 했던 게 뭘까? 그게 국가 안보고 그게 국민의 민생 아닙니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라면 뭐 대통령 자존심 100번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베트남 사람들 진짜 자존심 세다. 아까 저 댓글로는 뭐 다르게 표현했지만 자존심 세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삼성을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할 때 그거 자존심 세우는 얘기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그게 베트남의 발전, 베트남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대한민국이 월남에 참전했던 걸 모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 기억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 자기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잘 살아가는 데는 대한민국과의 돈독한 우호적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삼성 같은 기업이 여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답니다. 베트남인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대요. 삼성의 이제 그 1차 밴드, 2차 밴드 포함한 삼성 그룹이겠죠. 그러면 진정으로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자존심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이 조동아리만 살아가지고 이런 프레카드나 내걸고 말이지. 워크샵하러 간다고 가갖고서는 마사지 샵이나 들락거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프레카드 내걸 자격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실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 지금 지소미아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수출 규제했던 3가지도 다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 리스트 문제가 있는데 화이트 리스트는 뭐냐면요. 이게 서로 간에 그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혜택을 주는 우호적인 국가 명단이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화이트 리스트가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일단 그 제한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리스트를 복원하는 문제가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제3자 변제 방식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풀겠다. 자, 일본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한국 정부는 그렇게 이제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늦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데 일본은 자기네 법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부 고시 개정은 간단해요. 장관 지시로 고시하면 되는데 시행령은 어쨌든 절차가 좀 번잡하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치하고 지켜보겠다. 이것도 저 좌파들은 자존심 팔아먹었다고 공격할지 모르죠. 왜 자꾸 우리가 먼저 푸냐. 예, 윤덕민 일본 한국 대사입니다. 주 일본 한국 대사입니다. 윤덕민 대사가 최근 일본 여론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외 공관장 회의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대사들이 1년에 몇 번씩 이제 우리나라로 본국으로 오거든요. 그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윤덕민 주1 한국 대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우익 사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시다 정권이 소신을 갖고 한일 관계 문제를 정상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최근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땅 하고 먼저 풀었어요. 이제 이 종북 주사파들은 그걸 갖고 자꾸 자존심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풀었어요.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요. 그 선제적 조치가 지금 일본 우익 세력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7월에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일본에 부임해서 갔더니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적대시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관계였다. 그 상태에서 한일 관계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빨리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해법 제시로 일본의 우익들까지도 지금 변화를 감지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1 한국 대사 윤덕민 대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유엔에서 보통 유엔 결의안, 총회에서 무슨 결의안 같은 거 찬성 반대 하잖아요.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사람은 외교관인데 제가 놀랐던 것은 98% 일본이 찬성하는 건 우리도 찬성했고 뭐 짜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본이 찬성한 건 우리도 찬성했고 우리가 반대한 건 일본도 반대하더라. 98%가 일치하더라. 이렇게 거의 모든 면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갈등을 일으켜야 하냐. 왜 우리가 계속 갈등 구조를 가져가야 하냐.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 참 나쁜 정권이었죠. 윤 대사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심각한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상적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제가 오늘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오다가 정말 시대착오적인 종북 주사파들이 내건 플래카드를 보면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 좋다. 윤석열의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살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파는 것이 대통령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촌철살인 마지막 자존심을 팔았다. 국가 안보와 민생을 샀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